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홍성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하는 건데, 잘 들리시나요? 그, 저는 이제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한영회계법인에서 있었고요. 지금은 노르마라고 하는, 잘 모르시겠죠? IoT 보안 컨설팅 하는 회사에서, IoT 쪽 보안하는 회사에서 컨설팅 본부를 만들어서 본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평상시 오프라인 강의하다가 온라인 강의하니까 혼자 떠드는 게 영 어색하네요. 어, 그래서 이제 본부를 이제 만들면서 새로 이제 신입사원들도 채용을 하고 있고 면접을 계속 보고 있는데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방향 설정, 아니면 멘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원하셨던 업무, 예를 들어서 뭐 컨설팅을 원하셨으면 컨설팅 업무로 가는 거거나 또는 정말 관제를 원하는 사람은 관제로 갈 수 있는 거고 개발을 하는 사람은 개발을 갈 수 있는데 그게 잘못된 방향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원치 않는 커리어 패스를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봤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뭐 강의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좀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네, 다시 소개하면 저는 컨설팅을 지금 한 17년 가까이 해왔었고요. 엄밀히 따지면 저는 1.5세대인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 거 없고 이제는 1세대로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거의 1세대처럼 컨설팅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웬만한 컨설팅은 다 제가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채팅창에 언제든지 어떤 형태로든 무엇이든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아는 건 답변 드릴 거고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할 겁니다. 제가 모르는 건 있을 수 있죠.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컨설팅입니다. 컨설팅을 혹시 생각해 보셨던 분들이 다 들어오셨겠죠? 근데 이제 컨설팅이 무엇인지, 컨설팅을 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2시간 가까이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런 화면을 많이 씁니다. 이 축구죠, 축구. 왼쪽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은 우리 전략을 짜는 보드가 되는 거고, 감독님, 그다음에 선수들이 있습니다. 컨설팅의 역할은 요 세 개의 그림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코치라는 답을 하나 주셨는데, 사실 컨설팅은 여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 컨설팅은 사실 여기에 가깝죠. 이 전략판에 가까운 부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하고 요 그림을 다시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컨설팅이 보안 컨설팅이 처음부터 생겨난 건 아닌 거고 이전에 경영 컨설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겼고 그 다음에 IT 컨설팅, 보안 컨설팅으로 이제 이어진 상태가 되는 거고요. 경영 컨설팅에 대한 정의들을 살펴보게 되면 문제들을 분석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기업의 성공적인 사례를 타 기업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전문적인 서비스. 뭐, 나머지 이제 정의도 마찬가지죠. 공통적인 부분을 보면 문제들을 분석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도 훈련받고 경험 쌓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규명하고 해결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특별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기업 과정을 지원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거 보면 문제를 확인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게 컨설팅이 되는 겁니다. 다시 보면 특정 분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기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식별해보고 그 해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제시해 주는 게 컨설팅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정보 보호로 연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정보 보호에 특정한 분야이니까 뭐 개인정보나 요새 그 컨설팅 회사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OT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 특정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전문성, 전문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이제 학위죠, 학위. 석사냐, 박사냐 이런 부분들. 만약에 전문성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학위가 없다라고 하면 그거에 준해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식별하고요.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위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관리 체계상에 준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아레날이 명확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식별해 주고요. 그게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게 컨설팅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그 컨설팅을 하는 부분들이 사실 내부에서도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부분들도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컨설팅 한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는. 그거는 업무, 그 사람의 업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컨설팅은 외부에서 있는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게 컨설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뭔가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의사결정을 내릴 경영자나 아니면 고객사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방안들을 여러 가지를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안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인 거고 우리가 기대했던 목표, 미션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제시해 주는 부분들이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이드만 주고 그런 자문을 받고 최종적으로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영자나 경영진이 책임지는 거고 만약에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생기면 그건 오로지 고객사의 책임인 거죠. 우리의 컨설턴트가 어떤 방향을 잘못 제시했다라고 이야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물론 뭐 이게 법적으로 책임을 따진다라고 하면 거의 법적인 책임이 없는 거고요. 도의적인 책임일 수 있겠죠. 우리가 충분히 뭔가 뭐 현상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거나 또는 예측을 잘못했다거나 문제에 대한 정의를 잘못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컨설팅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고. 컨설팅의 특징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역시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 보호라고 하는 전문 분야가 있는 거고요. 사실 정보 보안 컨설팅에도 영역이 여러 가지 나눠질 수 있어요. 개인정보 영역도 있을 수 있고요. OT 보안 이제 공장망 보안 쪽인 거고, IoT 보안, 정보보호 관리 체계, 개발 보안, 여러 가지 전문 분야를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뭐 모의 해킹 같은 경우에도 웹 모의 해킹하는 거랑 뭐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앱에 대한 모의 해킹 이런 전문 분야로 계속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전문 분야에 대한 우리가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고, 그 컨설팅 진행한 거에 대해서 비용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멤버상 단가가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만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보보호 관리 체계 수립이면 조직의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수립해 주는 거고, 나머지 IT 사규나 뭐 IT 관련된 전반적인 거 우리가 살펴보는 건 아니죠. 정보보호와 관련된 부분만 살펴보게 되는 거고. 개인정보 컨설팅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영역들만 살펴보지 나머지를 살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정한 영역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특성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이제 월급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취업을 하게 되면 월급을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코스트가 이 비용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멤버스당 단가를 우리가 높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이 월급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많이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되는 거고요. 이 비용이 멤버스당 단가가 떨어지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금액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것들을 합쳐서 정보보호 컨설팅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게 되면 조직의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구조화된 방법론을 적용해서 문제점을 식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전문적인 서비스가 정보보호 컨설팅입니다. 여기에서 구조화된 방법론을 적용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왜 방법론을 적용할까요? 그 컨설팅 회사에서는 컨설턴트가 최소한 10명에서 20명, 많을 때는 뭐 100명까지도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컨설팅을 할 때 모든 프로젝트에서 동일한 수준의 품질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표준화된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방법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론을 보게 되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뭐 안랩이나 인퍼셀이나 뭐 에이셀이나 이런 컨설팅 회사에 가서 보면 메인 모듈들만 이렇게 딱 떠 있잖아요. 그리고 간단한 설명들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각 모듈을 구성하는 거에 인풋, 프로세싱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아웃풋, 그다음에 이게 어디랑 연계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템플릿 이런 것들도 사전에 정의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 아까 여기 구조화된 방법론 방금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요 방법론에 따라 그래서 요것들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표준화된 일정한 수준의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 품질이 들쭉날쭉하게 되는 거고 이제 퀄리티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는 그 회사를 활용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잠시만요. 그리고 그래서 컨설팅 업체의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회계법인,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 그 다음에 소규모 컨설팅 업체, 보안 솔루션 제조사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요. 여기서 비용을 가장 많이 받는 데가 어딜까요? 여기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이 가장 많이 받고요. 이렇게 내려갈수록 비용들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컨설팅 업체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급여가 많이 낮게 되는 거죠. 왜냐면 단가가 낮으니까. 그래서 이 소규모 컨설팅 업체에서는 사실 이 부티크라고 하는 거는 그 작은 회사들이 전문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IoT 보안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회사는 전문성이 있다. 또는 뭐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들 또는 뭐 모이킹 관련된 부분들, 포렌식 관련된 부분들이 어디는 그걸 잘한다더라. 그러면 걔는 우리가 부티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컨설팅 쪽에서는 많은 업체들이 ISMS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걔네는 그냥 소규모 컨설팅 업체예요. 왜 그렇게 저는 부르냐면 ISMS는 나와야 되는 산출물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정형화된 산출물들이 정해져 있는 거. 그러면 누군가 뭐 우리 정보 전문 서비스 기업이나 회계법인 이런 데서 컨설팅을 2, 3년 해본 사람들은 웬만한 템플릿들은 다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 템플릿들을 활용해서 업체명만 약간씩 바꿔서 조금씩만 변환을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ISMS나 ISMSP 이런 것들은 이 소규모 컨설팅 업체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프라이식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뭐 모이킹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하는 업체들이 몇 개 정해 알려져 있잖아요. 티오리나 뭐 스틸리언 이런 데는 모이킹 전문을 하는 데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거기는 뭐 회계법인이나 이런 데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받아가게 되는 거죠. 부티크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회사들 A3, 인포색, 안랩 이런 데가 다 정보보호 서비스 기업이 되는 거고요.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나 전자금융 기반 시설을 취약점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되는 거고요. 여기를 가면 가장 좋은 점은 이 소규모 컨설팅 업체는 거의 대부분 ISMS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ISMS를 벗어나고서는 크게 배울 수 있을 만한 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해오신 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본부장급이 하셨던 분들이 소규모 컨설팅 업체를 만들면 ISMS뿐만 아니라 GDPR이나 해외에 나가서 프로젝트도 하기도 하거니 하니까 통상적으로 살펴보면 정보 전문 서비스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고객군을 대상으로 컨설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그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이렇게 올라가죠. 오케이. 올라갑니다. 여기서도 능력이 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요. 왜냐면 올라갈수록 연봉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어,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었던 데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중소기업은 저희가 컨설팅 하지 않았었고요. 주로 대기업 위주로 컨설팅 했었고 ISMS도 만약에 하게 되면 글로벌 게임 회사나 코스메틱 이런 데 위주로 했었고 국내 중소기업이나 중견업체 대상으로는 거의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로 지원해서 어떻게 시작할지는 커리어 패스를 잘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당장 취업이 안 돼서 관제로 간다거나 또 다른 작은 업체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작은 업체라고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배울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작은 업체로 시작하면 본인이 크게 배우는 거 없이 시간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감안해서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점점 이거 익숙해지고 있어요. 이거. 이거 이제 제가 여지껏 질문 받은 것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이 질문이거든요. 신입으로 컨설턴트가 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회계법인에도 있었고 지금 작은 뭐 규모가 뭐 크진 않으니까 작은 회사에 있긴 하지만 저도 지금 신입을 뽑고 있기는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인턴부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회계법인에서도 인턴을 뽑아서 3개월 또는 길게 6개월 정도 업무에 대한 평가하고 잘 하시는 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회계법인은 신입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인턴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아무나 가능하냐? 그렇진 않죠. 반드시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는 뒤에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앞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정보보호, 이 컨설팅을 하는 거는 전문성 또는 경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결 방안들을 제시해 주는 건데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 정보보호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퍼레이션 리스크라는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직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실무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신입들이 들어와서 컨설팅 할 수 있는 여지가 예를 들어서 모이킹이나
서버 네트워크 같은 기술적 취약점이 있나 이런 부분들은 신입이 오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경영 컨설팅이나 IT 컨설팅을 생각했다고 하면 거기서는 사실은 신입 같은 경우를 뽑아도 자료 리서치 하는 형태로 많이 가게 되고요. 거의 대부분 보면 현업에서 경험을 하고 오신 분이나 아니면 이쪽 분야의 컨설팅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 위주로만 컨설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건 뭐 경영 컨설팅이나 IT 컨설팅 우리가 할 게 아닌 거고 정보보호 컨설팅 할 거니까 준비를 좀 잘 해서 어디로 갈 건지 잘 결정해서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하면서 이제 많은 질문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학사학위를 받아야 되냐, 전공이 꼭 정보보호만 가능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았었는데, 요것들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사학위가 반드시 필요하냐? 필요하죠. 이게 뭐 지금은 없어졌긴 했지만 소프트웨어 등급 제도라는 게 있어서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이라고 하는 등급을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게 뭐 유명 대학을 나왔거나 이런 걸 따지는 않지만 어쨌든 학사 학위는 받아야 그런 등급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예전에 제가 시작할 때는 학사 학위만 있어도 충분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석사로 많이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 형태로 예를 들어서 고용계약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제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활용해서 석사들을 많이 받고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석사를 좀 권고드리는 거고 최소한의 요건으로 학사학위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래서 4년제는 무조건 졸업을 해야 된다 되는 거고요. 전공은 정보만 가능한 건 아닌 건 다들 알고 계시겠죠. 제가 이제 회계법에 있으면서 뽑았던 직원들 중에 보면 MIS 전공이나 뭐 프로블만 전공도 있긴 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뭐 예전에 저랑 같이 일하셨던 분들 중에는 철학 전공하셨던 분도 있었고요. 영어 영문 전공하셨던 분도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전공은 그거지만 IT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최소한 뭐 복수 전공이 MIS나 정보보호 쪽의 일부 과목이나 아니면 IT 관련된 부분들을 들었다고 하면 컨설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정보보호 전공자만 많이 있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정보보호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너무 생각이 좀 매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꼭 정보보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또 다른 시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정보보호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뽑을 수 있고요. 참고로 제가 지금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사실 전공은 안 살펴보고 있어요. 전공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사람이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위주로 살펴보게 되고 전적으로 제 경험이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뽑고 있는 직원들의 전공에 대한 부분은 잘 안 살펴보고 그냥 학사 학위 정도만 있는지, 최소한 학사 학위가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정보보호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고 그런 거 위주로 참고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 노력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뽑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요. 한 번엔 컨설트를 신입으로 잘 안 뽑는데 관리부터 시작해도 되는가라는 질문들이 저는 한 10년 전부터 들어왔었던 얘기인데 컨설팅을 할 거라고 하면 힘들더라도 컨설팅 업체를 살펴보는 게 더 좋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인포스 같은 경우 이제 관제랑 뭐 컨설팅이랑 뭐 SI랑 여러 부문들이 있잖아요. 관제에서 컨설팅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없진 않지만 아주 힘들이 많지는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문제 이제 관제부터 시작하셨던 분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컨설팅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경력을 다 인정 못 받거나 아니면 아예 뽑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 관제라고 써놨지만 관제뿐만 아니라 뭐 개발이든 뭐 SI든 뭐든 간에 컨설턴트를 생각하셨다고 하면 계속 컨설팅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고 싶은 회사를 좀 정하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회계법인에 있을 때 공채로 채용했던 직원들 중에 일부 한 명 뭐 떨어진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 그 친구들이 모여서는 아니고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가 왜 떨어진지 모르겠다. 어, 자기의 뭐 이력서나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좀 봐달라고 해서 저한테 이제 이런 뭐 면담도 하고 하니까 이제 휴먼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이제 꼭 EY를 그 제가 있던 회사를 오고 싶다고 해서 그 인턴 뽑을 때 따로 연락을 준 적은 한번 있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고 싶은 회사에 안에 선배가 있는지, 내부에 선배가 있는지, 또는 외부적으로 알려진 분들이 있어서 그분하고 내가 휴먼 네트워크를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분들 좀 살펴보고 컨설팅 영역으로 계속 좀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뽑은 직원 중에 한 명도 관제부터 시작을 해와서 면접 보면서 솔직하게 그랬거든. 이 경력을 우리가 다 인정해주기 어렵다. 이 상태로 하면 그렇게 많은 경력을 인정해주기 어려우니까 그걸 감수하고 오겠냐라고 했을 때 감수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관제나 다른 영역부터 뭐 처음부터 관제나 아니면 SI 영업 뭐 이런 걸 생각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는 컨설팅을 하고 싶은데 컨설턴트를 당장 뽑지 않으니까 다른 경험을 쌓아서 내가 오겠다라고 하시면 생각보다 그런 커리어 패스가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고려, 생각 한번 해보시고 지원하거나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이제 소규모 회사에서 컨설팅 업무 시작해도 될까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에 대한 방향성을 알려줄 수 있을 만한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배움의 한계가 있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물론 연봉도 좀 뭐 그 정보 서비스 전문 기업이나 회계법인에 비해서 연봉도 좀 적은 부분들도 있고요. 대신에 장점은 있어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영역들이 많은 거죠. 빠르게 내가 성장할 수 있지만 그 성장의 한계가 어, 약간 이제 새장이 갇힌 새처럼 제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습관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부에 어떤 분들이 계신지를 좀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접근을 하시는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학원이나 그러니까 이제 그 전공이 정보보호나 IT 쪽 전공 아니신 분들은 이제 학원을 가시거나 온라인 스터디 카페에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과연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웬만한 노력으로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뭐 학사 학위 받고 정보보호 전공인 친구들은 학내에서 동아리 활동들을 할 거잖아요. 뭐 대부분 모이에킹이나 뭐 이런 것 위주로 하긴 하지만 그런 모이에킹이나 학회 활동이나 내부의 뭐 멘토나 아니면 선배들이 와서 뭔가 가르쳐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은 인턴으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경험이나 지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비전공자들 또는 비전공자들이 학원에서 배운 거 이거 제가 한 건가요?
네, 그 전공자들이 학원에서 비전공자들이 학원에서 배우는 것만큼 이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큼 노력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취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학원이나 온라인 스터디 카페에서 본인들이 공부했던 것도 있으면 그 공부한 것들이 컨설팅을 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좀 목표나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작정 시키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영역에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어떤 공부를 더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준비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냥 학원에서 아니면 스터디장이 시키는 대로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하면 한 것들은 있지만 그게 내 지식이나 내 실력이 아닐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제가 경력자들 중에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횟수만 오래된 사람들. 이건 경력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ASMS를 해봤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고 자기 스스로가 정책 지침도 만들고 뭔가 뭐 인터뷰도 다 해보고 이런 처음부터 끝까지 해본 실제로 그 사람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단순히 내가 그 분야에 오랫동안 해왔어요 라고 해서 그게 다 경력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원이나 스터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할 때 반드시 그것들이 내가 향후에 하고자 하는 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잘 살펴보면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컨설턴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컨설턴트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뭐 다 정장 입고 다니고 보통 메고 다니고 이런 걸 기대하실 건데 그거는 정말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인 거고요.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이건 제 모습은 아닌 거고요. 이렇게 인터넷에서 가지고 온 자료들인데 페이퍼 한 장 가지고 하루 종일 고민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노트북 하나 달랑매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닙니다. 한 군데에 안착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여기저기 여러 회사, 여러 경험들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컨설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나는 한 자리에서 고정된 업무를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컨설팅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컨설턴트가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모습 말고 되게 뭐 이게 TV나 영화에 보면 컨설턴트 멋지게 나오잖아요. 세상은 다 그렇지 않아요.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 질문 중에 이제 질문하러 왔는데 그거 뒤에서 얘기할 거거든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겉모습만 보지 말고 선배들 중에 컨설팅 회사에 있거나 그러면 선배들한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물어보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방금 이제 질문으로 올라온 것들 중에 이제 요거를 얘기해야 되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스킬 당연히 필요합니다. 뭐, 위에서부터 얘기하면 독립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는 고객한테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고객이 방향을 이렇게 유도하면 이렇게 A 방향으로 옮겨가고요. B로 유도하면 B로 옮겨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정보보 컨설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수를 높여주세요예요. 기술 취약점 진단을 했더니 서버가 60점이에요. 근데 담당자가 그러죠. 저희는 그동안 뭐 이것저것 해서 올해는 60점 이상, 70점 이상 받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점수를 올려줘야 될까요? 안 돼 있는 걸 돼 있는 것처럼 점수를 올려주는 순간 이게 깨집니다. 독립성이 유지가 깨지는 거고, 그러면 자칫 그 회사에게 아주 보안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수 못 쳐준 걸로 인해서
큰 것처럼 그러다고 사고가 나면 물론 우리 책임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도의적으로 그런 걸 가려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 뭐 경영 컨설팅이든 IT 컨설팅이든 정보보호 컨설팅이든 실패한 컨설팅이 가끔씩 나오는데 그게 다 제가 보기엔 1번을 위반해서 그런 것 같아요. 독립성에 대한 유지하는 이 부분들이 고객이 요구하는 의도대로 끌려가서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 안 되어 있는 부분,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지적이 안 되고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가려지고 사소하거나 마이너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이 부각이 돼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전문성과 업무 경험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업무 경험을 당장 쌓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뭐 학생이거나 아니면 학생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뭐 이제 갓 주니어가 된 분들이기 때문에 경험들을 많이 쌓기는 어렵고요. 어, 근데 한 가지 방법은 있긴 하죠. 책을 많이 읽으세요. 책을 많이 읽는 것들이 결국은 간접적으로 업무 경험을 익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해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아티클, 화이트 페이퍼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컨설팅 하는 것들도 대부분 해외에서 나온 것들을 참고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BP 사례나 뭐 리서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한국에 대한 경험보다는 해외의 경험들 더 많이 찾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RSA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도 거기 가서 사람들이 글로벌 동향이 어떤 것들인지 다 살펴보게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뉴스나 아티클, 화이트페이퍼, 그다음 컨퍼런스에서 직접 못 간다고 하면 컨퍼런스 갔다 오신 분들이 최근 동향은 이렇다는 것들 올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읽어보셔서 간접적으로 경험들을 쌓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방법들은 최근에 전문 대학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대학원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가서 석사를 만다고 해서 뭐 크게 전문성이 나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전문성을 우리가 외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이제 학위를 따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회계법인 있을 때 봤을 때 경영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 대학이나 대학원을 해외에서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지만 정보보호 분야 쪽은 해외에서 대학을 나오신 대학원을 나오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국내 대학 출신들이 훨씬 더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만 더 전문성을 쌓으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컨설팅을 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인터뷰나 고객이랑 대화를 통해서 뭐 갭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식별, 그다음에 해결 방안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 이런 부분들이 다 커뮤니케이션 스킬로 인해서 이제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하는 게 말을 잘하고 포함이 되긴 하지만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은 파워포인트거든요. 파워포인트에 대한 문서 작성 능력을 길러야 이제 이 대화를 하는 거와 글쓰기 그리고 파워포인트 작성 능력 이 세 가지가 좀 잘 되어야 컨설턴트가 우리가 한 것들을 충분히 잘 어필하고 열심히 했다는 것들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지금까지 컨설팅 해오면서 모의 해킹 하는 직원들을 보면 안타까웠던 것들이 뭐냐면 모의 해킹 보고서는 거의 대부분 다 스크린 캡처를 뜨잖아요. 시작할 때, 끝날 때. 그리고 간단하게 URI 이렇게 써주고 어떤 걸 했더니 결과가 어땠다더라. 이거는 누가 보기 위한 보고서일까요? 그걸 쓴 컨설턴트는 잘 이해하겠죠.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을 했으니까. 받아보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고 어떤 명령을 썼고 어떻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것들을 다 일일이 다 하나씩 설명을 해준다.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고 싶은 부분들이 보고서나 뭐 파워포인트나 워드 보고서나 엑셀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것들도 좀 배워야 되고요. 조금 더 나간다면 심리학을 배우는 부분들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아주 깊게 배울 필요는 없지만 결국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부분들인 거고 상대방이 어떤 반응이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 때 그것들이 어떤 메시지를 나타내는 건지 우리가 비언어적인 메시지 굳이 얘기 안 해도 제스처나 표현이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기르게 되면 훨씬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에 대한 식별과 분석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컨설팅을 하는 이유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들이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정의 내려주고 정의 내리는 것들을 하기 위한 식별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수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 여기 제가 5가지 썼지만 여기서 안 쓰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윤리예요, 윤리. 정보보안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떤 기업이나 조직의 취약한 요소를 살펴보게 돼요. 모이킹 하는 사람들은 웹이나 iOS 같은 iOS, 안드로이드 앱에 대한 취약한 포인트, 예를 들어서 뭐 금액을 변조시킬 수 있다거나 또는 뭐 권한 이상으로 접근해서 다른 사람들의 뭐 연봉을 살펴보거나 이런 뭐 변조를 할 수, 뭐 성적이나 어떤 결과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것들을 고객한테 다 알려주지 않고 내가 그걸 악용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이거와 무관하게 윤리를 위반한 거죠. 물론 이게 들키면 법적인 처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의 1년 뭐 업무 계획, 교육 계획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회사 내부에 알려서 이 회사가 뭔가 뭐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윤리 위반이에요. 다. 고객이 우리가 이번에 뭔가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컨설트가 아는 게 있으면 좀 도움을 달라고 하면 그거는 상관없는 거죠. 그건 뭐 조언을 요청을 한 거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컨설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공을 했는데 그 자료들을 보고 회사에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 알려주는 거는 적절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게 법적인 상으로 봤을 때는 위반이 아니긴 하지만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비윤리적인 행위이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스킬들이 있는지 인터뷰나, 그러니까 면접이나 이력서나 프로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는 알 수 없잖아요. 어, 뭐, 능수능란하게 잘 하시는 분들은 사실 걸르기 어렵죠.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것만 있으면 영업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이런 전문성이나 독립성이나 그다음에 문제를 정의하고 식별하고 이런 능력을 잘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컨설팅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신입한테 가장 필요한 역량은 이거인 것 같아요. 전문성에 대한 확보. 사실 예를 들어서 관리적인 컨설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개부법이나 망법, 관리 체계에 대한 통제 기준 이런 것들 살펴보게 되는 거고 모이킹을 생각하는 분들은 웹이나 뭐 모바일 앱에 대해서
웨이킹이나 취약점 점검 이런 것들을 하시고 오잖아요. 근데 이제 정보 관리자 컨설팅 같은 경우에 컨설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률은 아무리 봐도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고 관리 체계에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그 말 같고 모바일 앱이나 웹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단순 홈페이지, 뭐 보안 패키지, 보안 프로그램들이 깔려있지 않은 단순 홈페이지를 해킹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확보됐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경험의 확보는 그래서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경험의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간접적인 경험들을 쌓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그래요. 그 뭐 학교 대학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을 건데 그 경험들이 컨설팅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진 않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도움이 조금씩이라도 되긴 하지만 그 도움의 정도가 너무 조금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긴 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커뮤니케이션 스킬, 말하기, 쓰기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특히 글쓰기는 정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어, 제가 개인적으로 글쓰기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뭐 작가가 아니니까 소설 쓰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보고서를 쓰는 컨설팅에서 사용하는 보고서 쓰기에 대한 강의도 이런 강의에 포함해서 일부 진행을 하긴 하는데 글쓰기가 정말 중요해요. 논리적으로 써야 되고 어,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뭐뭐 했습니다로 끝나면 끝까지 뭐뭐 했습니다를 해야 되는 거고 영어적인 표현 안 쓰고 영어 번역한 표현 안 쓰고 부사나 뭐 이런 부분도 잘 쓰는 글쓰기 좀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파워포인트를 작성하는 거 이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일을 했던 것들을 고객한테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파워포인트로 작성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효과적으로 좀 잘 작성하는 뭐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것도 나름의 규칙, 원칙, 공식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따져서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잘 되면 그다음에 이제 말하기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쓰고 글로 쓰고 표현하는 것들이 고객한테 어필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어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말하는 것까지 좀 잘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열의와 도전적인 태도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뭐 열장페이를 받겠다 그런 게 아니라 신입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뭐 경험이 많거나 전문성이 있거나 너 보고서 잘 써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알고 그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뭐 개인적으로 어떤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어필될 수 있도록 좀 열의를 가지고 도전적인 태도를 갖는다라고 하면 신입한테는 그거 이상 필요한 부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거고요. 되게 이제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필요한 영역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 그래서 사실에 대한 관찰, 정보 수집, 선별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대체계 수립 컨설팅 같은 교육 강의를 이제 4일짜리를 하거나 뭐 이럴 때는 인터뷰를 실질적으로 하고 그런 거 할 때 정말 많은 데이터를 쏟아내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들,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 왜냐면, 좀 전에도 제가 심리학을 얘기했었지만, 기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에 대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잘못하고 있는 거, 특히 잘못하고 있는 걸 물어보면 반응들이 어떨까요?
일일이 하나씩 더 저 이거 잘못하고 있어요. 다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 가리게 됩니다. 말을 얼버무리거나 이야기를 잘 하지 않거나. 그래서 사실에 대한 부분들이 팩트가 뭔지 잘 찾아내는 부분들. 그리고 그 이야기하는 저 수집된 정보들 중에 내가 합리적으로 의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객사의 환경이 정말 다양한 환경인 거고, 뭐 앞에서 ISMS에 AWS 기반으로 ISMS 컨설팅을 했다고 하더라도 고객사마다 성격도 다 다르고 사용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빨리 캐치해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게 학습 능력이면 학습 능력인 거고 센스면 센스인 거고 감이면 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적용하려고 하는 거고 법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학습하고 내 걸로 만드는 그런 능력들이 좀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한 부분들이 좀 통합해서 그것들 일반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문제를 식별할 수 있도록 문제의 원인에 대한 추리력과 판단력 이런 것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결국은 사람이랑 일을 하잖아요. 컨설턴트하고 엔지니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컨설턴트는 사람을 상대로 일을 하는 거고 그 엔지니어는 기계를 상대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기계는 내가 설정을 하면 설정한 대로 결과값이 나옵니다. 내가 잘못 설정하면 에러가 나오고 서비스가 안 되는 거고 정확하게 설정하면 정확하게 동작을 하는 거죠.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따라올 수 있는 그게 아니죠. 그 상대방의 기분이나 뭐 역량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보다 더 잘 할 수도 있고 더 못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를 가지고 일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존경과 관용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메인프레임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실 국내에 메인프레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지도 않지만 그분들은 보통 10년 이상, 20년 이상 운영을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메인프레임이 어떻고 얘기하면 그분들 받아들이기 어렵죠. 실제 운영은 그분들 더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메인프레임과 관련된 보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분들보다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긴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한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시는 부분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사람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예상 반응을 할 것인지 예상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리액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능력들도 좀 필요하게 되는 거고 뭐 당연히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도 필요하고 효과적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가진 것도 우리가 필요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은 계속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커뮤니케이션, 설득, 동기유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남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컨설팅함에 있어서 조직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결국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기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점을 잘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상대방이 고객사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오픈된 질문을 하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충분히 내가 들을 수 있고 잘 듣는 부분들도 정말 중요한 거고요. 이 뭐 얘기를 하실 때 들으면서 필요하면 제스처도 취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호응을 해줘야 이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거고 구도나 문서 이런 것들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필요하다라고 계속 얘기했었던 부분들인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 우리가 이제 나오는 산출물 가지고 그분들이 변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하고 있던 부분들을 하게끔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르치고 훈련 능력들도 필요하게 되는 거고. 네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윤리적인 행위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편견 없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고 논리적인 사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여러 많은 영향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으면서 조금씩 더 역량을 개발할 수 있어요. 뭐, 저도 처음부터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갖거나 커뮤니케이션을 잘했거나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어, 제가 이런 강의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그것 때문이었어요.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기회가 많은데,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게 내가 원하는 시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강의하고 이런 것들 하면서 앞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논리적으로 좀 논리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쌓이긴 하지만 그거와 무관하게 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 부분들은 기본적인 마인드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좀 처음부터 좀 잘 지켜주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컨설턴트가 되실 분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이게 장님들이 코끼리 만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이게 펜이다, 이건 벽이다, 줄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나무야 라고 하는 이런 장님이 코끼리 만다시피 어떤 단편적인 부분을 바라보는 컨설턴트가 아니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조직의 정보를 바라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컨설턴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그림들을 넣었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이 그림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공무원 담당자들이나 CISO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수 있는 정보들이 제한적인 거잖아요. 딱 이런 상황이랑 마찬가지죠. 우리가 취업 진단을 해봤더니 우리 수준이 요래요 라고 했으면 요거로 뭐 줄처럼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앞에 더 막 큰 게 있는데 그래서 CISO들 분들한테도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단순히 점수 가지고 점수에 매몰돼서 우리 수준이 어떻다 저렇다 얘기할 게 아니다라고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편적인 부분들이 각각의 단편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이것들을 다 엮어서 종합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잘 살펴보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콘서트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각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음,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확장성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또 많은 질문들이 뭐가 있냐면 모이킹 하다 관리 컨설팅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사실상 쉽지 않아요. 업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모이킹을 하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웹 모이킹 하는 사람들은 웹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이해하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부터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망법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지기 시작하면 잘 될까요? 생각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같이 십몇 년 동안 관리 체계나 거버넌스나 컴플라이언스나 이런 거 보는 사람들이 어, 오늘부터 모이킹 할래 라고 해서 모이킹 하면 잘 될까요? 모이킹 결과 가지고 5분, 10분 앞에 나가서 떠드는 건 가능하죠. 이건 어떻고요? 이건 어떻고요? 이거 안 하면 어떤 영향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명령을 수행하면서 실제로 결과값 내기에는 뭐 훨씬 더 결과가 안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관리 컨설팅을 하다가 모이킹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저는 모이킹 하다가 관리 컨설팅을 넘어오고 싶어요. 이거는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인 거고요. 불가능은 아니에요. 그냥 사람 하는 일이니까 뭐,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양쪽으로 넘나들 수 있긴 하지만 웬만한 노력과 열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은 모이킹을 하다가 관리 컨설팅을 하거나 관리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모이킹을 하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거고요. 다만 양쪽 다의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이킹 하는 사람들이 웹 모이킹을 했는데 쿠키 값을 뭐 수집하는 걸 봤더니 불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제 그거는 이제 취약점이 되는 거고. 근데 쿠키 값에 개인정보 관련돼서 좀 더 과도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불필요한 정보들이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면 모이킹 관점에서는 별로 중요한 그런 정보가 아니긴 하지만 그거를 모이킹 컨설팅을 한 사람들이 어, 모이킹 쪽으로는 크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긴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망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불필요하게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더 과도하게 정보를 수집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준다라고 하면 우리 시야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 영역들을 넘나든 건 어렵지만 확장성을 가져서 내가 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넓혀가는 그런 부분을 한다라고 하면 또 다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강의했던 것들 중에 그런 것들도 있어요. 뭐 해킹 하는 직원들한테 가서 워킹 할 때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어떤 부분들을 더 살펴봐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강의한 적도 있기도 합니다. 이제 컨설팅은 품질의 산출물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시간 많이 들이고 고민 많이 하면 되는데 요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신입 컨설턴트가 들어오면 이제 엄청난 과업을 맡기는 건 아니고 정말 단순한 과업 맡기거든요. 그 단순한 과업을 그냥 시키니까 내가 한다가 아니라 이게 어떤 이유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진행하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아니면 이 이후 단계에 대해서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할 수 있는지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생각을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시켜서 하는 것들보다는 왜 하는지 이런 것들 잘 따져보고 하면 영양들이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말이 좋아서 이거지 신입들 보면 대부분 다 과제를 내야 되는 일정을 준수하기가 벅찬 게 많기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거와 연결시킬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질문을 이제 선배들한테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질문할 때 고민을 해보고 질문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구글에서 이런 것들도 찾아보고 뭐 논문도 찾아보고 뭘 해봤는데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해가지만 이 방향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아마 선배들이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고민 한번 안 해보고 이거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하면 한마디 듣죠. 자소리부터 듣고 시작하게 될 거고요. 아마 잘 안 알려줄 가능성도 높고 그냥 산출물 하나 던져주고 너 그냥 이거 보고 해라라고 얘기할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수동적으로 내가 좀 하는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게 할 거고 이 전체 프로젝트 컨설팅 프로젝트를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지 잘 따져보고 좀 진행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질문 있으면 채팅창에 언제든지 질문 올려주세요. 이제 컨설턴트가 가지고 있는 가져야 될 영향들 중에 이제 하이엔드로 올라가면 통찰력이 필요하거든요. 인사이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근데
이것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눈치가 빠르면 의외로 고객사들한테 통찰이 있다고 얘기, 눈치를 좀 잘 살펴서 저 같은 경우에 그러거든요. 어느 고객사를 찾아가 보면 일주일만 지나면 아 여기는 보안 체계가 잘 돼 있겠거나 아니면 안 돼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느낌이 오더라고요. 뭐 느낌대로 보면 여지없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인과 법무법인 보안 컨설팅 팀이 CNS 컨설팅 팀과 비교하면 임금이 높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CNS나 삼성 SS가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서 그렇게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법무법인의 보안 컨설팅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회계법인에서 뭐 이사나 파트너 했던 분들이 전문위원으로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봉이 엄청 높겠죠. 그리고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기업보다는 좀 많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이 주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직원 중 한 명이 대기업 면접 보더니 연봉 수준이 안 맞아서 못 가겠다고 얘기했던 걸로 봐서는 회계법인도 연봉을 좀 많이 주는 것 같긴 합니다. 학생이 해볼 수 있는 컨설팅 프로젝트가 있을까요?는 없습니다. 뭐 이럴 수는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컨설팅처럼 해보는 거는 가능하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모이해킹 하듯이 뭔가 사이트 테스트 사이트 구축해 놓고 뭔가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상 해보기 어렵고요. 어, 뭐 만약에 하게 되면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없어 보여서 그리고 사실 저희 뭐 제가 직원들을 채용을 할 때 학교 학생이 뭔가 프로젝트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기대가 높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어요. 그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 서머 인턴십 같은 걸 채용 뽑긴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실제로 뭐 컨설팅 프로젝트까지 나간 건 아니지만 뭐 어떤 업무를 하는지 간접적인 경험을 해보는 그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이거는. 일단 모이킹의 웹이나 모바일 분야를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게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영역과 다르냐. 다른 건 없죠. 뭐 모이킹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웹이나 모바일 앱에 대한 부분들을 모이킹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사실 이 분야는 기술력을 더 쌓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요. 어, 요새는 제가 권고드리는 거는 IoT 띵즈에 대한 것들이 뭐 홈 IoT 쪽으로는 많이 나왔었잖아요. 물론 이제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해킹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AP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띵즈들을 한번 뭐 웨이킹 해보는 것들도 남들한테 조금 약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프로젝트 하면 컨설팅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학부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컨설팅을 잘 안 맡기기는 하죠. 네, 결국은 어떤 조직의 조직 정보보호 체계를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들은 자료 리서치 이외에는 크게 기대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한테까지 컨설팅 프로젝트를 뭘 해야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대학 내에 어떤 뭐
스타트업이나 그런 데가 있으면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뭐 내부적으로 교수님하고 협의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분들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여기 채팅창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제 모의 컨설팅을 하는 게 그냥 학생들끼리 모여서 그냥 뚝딱뚝딱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반드시 멘토가 있어서 그 방향이 맞는지 그거를 이제 코칭을 받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요. 수준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무리 협의를 한들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방향이 맞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맞는지 그런 것들을 멘토한테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보안 엔지니어 경력, 그러니까 엔지니어를 어떤 걸 했느냐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지금 뭐 OT 쪽 하려고 그래서 공장이나 이런들 쪽에서 네트워크 구성을 했다거나 또는 보안 장비를 오퍼레이션 했거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저는 인정을 해주는데 이제 단순히 그냥 뭐 구축하고 뭐 이랬던 것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인정받기 어렵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각 대학들마다 동아리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고요. 사실 뭐 학부생들한테 뭔가 우리가 크게 기대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간접적으로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또는 학부에서 뭔가 어떤 활동들을 했었는지 또는 뭐 주변에 그 컨설팅 업계로 나가 있는 선배들이 있으면 선배들한테 뭔가 어떤 도움을 전문을 받았는지 또는 뭐 최근에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비오비나 뭐 KC 주니어 같은 그런 교육들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물론 거기서 이제 성적이 좋아서 상 받으면 우선순위를 채용해 가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거기에서 했던 경험들을 어필할 수 있으면 어필을 잘 하시면 어, 아마도 뽑혀가는 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비오비 탑 10에 들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갈 회사를 정했다라고 알고 있고 페이실리 주니어는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뭐 어떻게 되는지. 그래도 뭐 잘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 멘토나 이런 분들이 뽑아가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이 더 안 오르니까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사실 뭐 제가 내용 이거 얘기하는 것보다 궁금하신 거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건 넘어가 될 것 같고요. 그 정보 컨설팅에 대한 종류 이런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개인정보 정보 관리 체계 수익 컨설팅이 있는데 어, 이게 IS 27001 기사의 ISMS-P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해서 정보보호 관리 체계 통제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이나 정보보호 규정, 위험 평가 및 관리, 내부 감사 등에 대한 체계를 수립하는 컨설팅이 정보보호 관리 체계 수익 컨설팅이고요. 이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이걸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키사나 금융보안원한테 ISMS나 ISMS-P, 구 ISMS, 구 PIMS 인증받은 데가 한 600개 정도 되니까 600개가 좀 되나? 뭐 엄청 많으니까 뭐 한 500개만 돼도 500개의 프로젝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고 또 키사나 과기정통부 이런 데에서 새롭게 ISMS 인증을 받아야 되는 대상들을 정리하고 있으니까
새로 추가되는 데도 있고, 또 법률에 의해서 3개월 평균 1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나 또는 1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데는 자연스럽게 책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정보통신 기반 시설 취약 전문성 평가는 민간이나 공공 영역에 주요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대상으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인천공항공사나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뭐 발전소, 환전 같은 데나 통신사, 증권사 뭐 이런 데는 다 기반 시설 정해져 있어요. 기반 시설 정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증권사의 HTS나 뭐 MTS는 시스템이 장애가 났어요. 그러면 사이즈는 혼란이 커지겠죠.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민간이나 공공 영역에 있는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취약심 진단, 위험평가, 보호대책 수립 이런 것들 하도록 어, 법률에 정해져 있고요.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정보보호 서비스 전문 기업이에요. 요거 빼고는 그 나머지 컨설팅은 어느 회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작은 스타트업이든 회계법인이든 법무법인이든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다만 돈이 안 돼서 안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랑 이제 또 연결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금융 기반 시설이 있거든요. 금융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에 대해서 정보통신 그 전자금융 기반 시설 취약점 진단 평가 항목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대응책 예술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데이터 3법 개정하면서 정통망법에 있는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들이 다 개보법으로 넘어왔죠. 그렇지만 정보통신망의 안전한 이용과 관련된 부분들 여전히 정보통신망법에 남아있는 거고요. 어쨌든 정통망법이나 개보법 또는 이제 해외의 GDPR이나 CSL, CCPA, CCPA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법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부 보안 체계 수립하고 조직인 R&R, 규정 절차, 업무 가이드, 기술적 보호 대책 이런 것들 수립하는 것들이 컴플라이언스 대응 체계 수립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GDPR이나 뭐 CSL, CCPA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언어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통방법이나 개정법 같은 경우에는 법률들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법률들에 대한 변화라든가 여기 하위에 있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이나 또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는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컨설팅이 있는데요. 기업의 내부의 핵심 정보 유출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들을 수행하는 컨설팅인데 요새는 좀 잘 진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유 중에 하나는 거의 많은 컨설팅이 이렇게 쏠려가지고 그냥 다 개인정보 포커스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기업의 핵심 정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일부 포함돼서 그냥 묻어가는 경향이 많아서 오늘 요새는 좀 잘 많이 안 하는 그런 형태인 거고요. 그다음에 시나리오 기반의 모의 해킹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유일하게 기술적으로 진행하는 컨설팅인데 그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할 때 주의할 게 뭐냐면 취약점 진단하고 모의 해킹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취약점 진단, 웹 취약점 진단 같은 경우에는 와스탑10이나 산스에 있는 그런 기준 가지고 취약점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게 되는 거고요. 모의 해킹은 그런 취약점을 악용해서 실제로 비즈니스 로직이나 비즈니스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시나리오 기반으로 진행 약점을 찾아내는 것들이 실제로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는지를 가능성을 찾아내는 게 모이킹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취약점 진단하면서 모이킹 한다고 얘기 많이 하고 있긴 한데 그 부분 좀 잘 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시나리오 기반의 모이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악용해서 실제 내부 시스템에게 접근이나 정보 유출 가능성, 비즈니스 임팩트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컨설팅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머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나 ICS 법안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인포색이나 안내, 그다음에 회계법인,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음, 기업이나 기업의 어떤 뭐 철도, 항만, 뭐 원자력 같은 것에 폐쇄망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안 아키텍처 설계하고 규정이나 조직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컨설팅을 최근에 많은 업체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이제 이게 부각이 된 이유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그때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기존에 전혀 IT와 연계가 없던 이런 공장망이나 폐쇄망들이 IT와 연결되면서 새로운 위협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기업들을 잘 보호할 것인지 뭐 아키텍처 설계하거나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해 주거나 그런 부분들이 OT나 ICS 본 컨설팅인데 요새 많은 회사들이 이걸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또 사서 보안 점검이나 클라우드 보안 컨설팅, 취약 심리학 컨설팅, 개발 보안 체계 수립 컨설팅 뭐 등등 다양한 형태의 컨설팅이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회사를 입사하면 가장 많이 하는 거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보호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가면 요거 할 거고요. 또 뭐 가끔씩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밑에 것들은 뭐 해킹 쪽은 요것도 하겠네요. 뭐 나머지는 OT나 ICS 보안 컨설팅 하겠다고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IBM도 이거 할 세계법인 중에서는 저기 KPMG 여기서도 이거 하려고 하고 있고 저도 요 OT 보안 쪽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시티 이런 쪽에 컨설팅 하려고 지금 팀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방문만 위에 이제 주로 하는 업무 요것만 설명하면 끝나게 됩니다. 방문 쓸 거고요. 요 방법론 중에 뭐 설명하는데 한 3시간, 4시간 걸려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만 구두로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분석 같은 경우에 이제 환경 진단이랑 자산 분석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컨설팅 하면서 그 회사가 뭐 만드는 회사고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브랜치는 몇 개가 있고 IT 환경 어떻고 정보보안 환경 어떻고 이전에 컨설팅 받았는지 ISM에서 인증 받았는지 그런 환경 진단을 먼저 해야 할 때 조직의 문화에 맞는 대책들을 수립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환경 진단 통해서 식별하게 되는 거고 정보보호 컨설팅을 통해서 보호해야 될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산이라고 정보 자산이라고 하는 데이터하고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DB, 뭐 웹아스,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뭐 물리적인 또는 문서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산 분석을 좀 다 하게 되는 거고요. 자산 분석하게 되면 그거 기반으로 해서 기술적인 진단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에 대한 취약점 진단이라고 하는 걸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뭐 iOS, 안드로이드나 뭐 모바일 앱이나 웹 어플리케이션이 확인되면 모이킹으로 연결해서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조직 전반에 걸쳐서 관리 체계, 관리적인 진단이나 물리적 진단 진행할 거고요. 이것들이 다 이렇게 분석이 되면 이 결과들이 다 평가에 들어와서 그 조직이 어떤 위험들을 가지고 있는지 식별하고 평가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식별된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지 조치 계획들을 수립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중장기적으로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마스터 플랜으로 규정이나 절차가 누락되어 있으면 정책 지침 수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인증이 필요하면 인증 문서 이런 것들 작성해서 인증에 대한 대비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모이킹들을 하고 난 이후에 담당자들이 조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여기서 보안 교육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ISMS나 뭐 인증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안 감사도 진행하게 되는 거고, 인증 심사가 끝나게 되면 인증에 대한 사후 지원 이런 것들도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고요. 요것들은 다음 시간에 다음 주 화요일 뭐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거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입 컨설트가 주로 하는 일들을 살펴보게 되면 아까 나왔던 것 중에 정보자산 식별 및 중요도 평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정보자산을 식별하거나 식별하는 건 아니지만 고객사가 식별해온 것들을 보고 누락되거나 중요도 평가가 잘못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정 작업 그런 것들은 저희가 컨설턴트가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취약점 진단. 그래서 기술적 취약점 진단을 통해서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보안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취약점 진단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워킹 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앱에 대한 취약점 진단하고, 또 관리체계 진단할 경우에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뭐 PM이나 PL이 진행하겠지만 PM이나 PL이 다 인터뷰를 리딩을 하다 보니까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결과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신입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 문서 작업, 예를 들어서 이제 정책 지침 있는데 그것들을 어, 이쪽 회사의 고객사에 맞게끔 뭐 포맷을 변환한다거나 회사명을 바꾼다든가 이런 단순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이런 문서 작업하는 거라든가 엑셀 시트 통해서 뭔가 데이터 통계내야 되거나 이런 단순 문서 작업 같은 경우에 신입이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은 거의 대부분 정형적인 컨설팅인데 결과가 뭐 정해지지 않은 비정형 컨설팅 하게 될 경우에는 자료조사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입분들이 자료조사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뭐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키는 건 아니긴 하지만 이 전체 내용들이 다 컨설팅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지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때 경험을 잘 쌓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험이 많이 쌓여서 PM이 됐는데 내가 이걸 몰라요. 웹 어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취약점 진단, 뭐 해킹을 잘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방향성 제시도 어려울 거고 리뷰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얘기도 못 해줄 거잖아요. 내가 이걸 안 해보면 이게 하루에 서버를 몇 대 진행할 수 있는지, 이게 툴이 있는지, 네트워크 장비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WBS상에서 일정 선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고서에 대한 리뷰를 해줄 때 리뷰에 대한 포인트 이런 부분들 놓칠 수 있게 되니까 이걸 나는 내가 이걸 하려고 왔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기본적인 업무들을 좀 잘 충실하게 하면 이후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그런 전체 컨설팅 영역들 중에 다 앞뒤로 다 연결이 된 내용들이니까 훨씬 더 내가 프로젝트를 잘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 그래서 여기까지 끝이고요. 혹시 뭐 질문해 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더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질문해 주세요. 채팅방으로. 네, 지금까지 홍성건 이사님의 발표 들었는데요. 질문사항 있으신 분, 네네. 음, 워라벨. 요새는 주 52시간 때문에 워라벨이 어느 정도는 잘 지켜지게 되는 거고요. 근데 52시간 시작하기 전에 워라벨은 저희가 이제 회계법인은 지급 체계가
스텝, 시니어, 매니저, 시니어 매니저, 디렉터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조직으로 바꾸면 스텝 시니어는 시니어가 되면 대리 과장 초로 되고 매니저가 되면 차부장급이 되는 건데 시니어 기준을 딱 놓고 보면 매니저 이상이 되면 워라밸 따위는 없는 거고요. 스텝이나 시니어 정도는 워라밸이 잘 지켜지고 있고 좋은 회사이죠. 그리고 뭐 네임밸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뭐 스텝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뭔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업무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매니저나 시니어 매니저, 디렉터가 되면 인게이지먼트를 직접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약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또 인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개가 생기면 그것들 다 각각 컨트롤하고 뭔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업무 강도는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대신에 월급은 비례해서 올라가진 않지만 조금 더 높아지긴 하죠. 자격증. 자격증 뭐 대표적인 게 시사 시습 같은 거 아닐까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자격증이 없어도 취업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요. 회계법인 있을 때 뽑았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있는지도 몰라요. 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이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위주로 살펴보는 거지. 자격증은 정말 그야말로 옵션이었던 것 같고요. 뭐 굳이 따지자면 뭐 정보보안 기사 정도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사 시습은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시사 시습은 그 경력이 쌓인 분들이 경험을 좀 쌓고 나서 이제 좀 이후에 좀 따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그게 학생 때 따면 어소시에이트가 되는데 어소시에이트 따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외화 낭비라고 생각돼요. 굳이 그럴 딸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사람 업무 경험하다가 내가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사나 시습 그 중에 하나 정도만 취득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회사마다 자격증을 보는 회사들도 있어서 자격증을 딸 수 있으면 따는 게 좋긴 한데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기업이 케이실드 있으면 당연히 들어야죠. 네. 뭐 그게 과정이 뭐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뭐 나는 경우도 있고 뭐 좋았다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어, 사실 이제 내가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 뭔가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비옵이나 케이실드 주니어 이런 것들 들어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 아무래도 우리가 취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우선적으로 채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케이실드 주니어 어, 끝났을까 하는 얘기인데 케이실드 주니어 시험 문제 채점을 해봤거든요. 공부들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더 질문 사항 없으신가요? 네, 더 이상 질문 사항이 없으면 광고 하나랑 해야 될 거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광고는 뭐 좀 전에도 했지만 다음 주에 이제 사실 유료 과정이 이제 있는 것이 있으니까 공지사항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온라인 특강이 또 하나 좀 기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무해킹 쪽으로 이제 기본 과정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것도 추후에 나오면은 뭐 이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크릿 플러스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요 활동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제가 글을 올렸으니까 굉장히 이 감사하는 마음을 요그 카페 댓글로 좀 표현해 주면은 서로에게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말씀과 경험을 공유해 주신 이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홍성건 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사회에 나가실 때도 아마 만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뭐 혹시 뭐 뜻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직접 찾아가셔도 마다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 아, 그래서 물론입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다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좋은 자리에 다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